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웃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겠는데요. 오늘은 양자물리학의 세계와 철학의 관계, 물리학자들과 철학자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혁명, 그죠? 1905년에 제시되었던 특수상대성 이론,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철학에서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의 혁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방식의 양자물리학의 입자에 대한 해석들, 거기에서는 또다시 하이데거를 포함하여 니체에 대한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적 중첩을 비판하기 위하여 슈레딩거가 제시한 고양이 이론이 있죠, 그죠? 그 이론이 역설적이게도 양자 물리학의 중심 개념인 관찰과 관측의 개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철학에서의 니체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니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역으로 반증하는 사건이 슈레딩거 고양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해석은 언제나 우리가 처해 있는 거기에로부터, 그죠? 해석하는 것이고, 그 해석은 다른 사람의 거기에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존재는 확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다. 이 현존재의 핵심적. 그래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2부에서 하이데거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혁명적 사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니트, 후설, 존던, 니체 이렇게 설명하거든.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와 무의 관계에서 무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해체해 나갔던 이 사유는 역시 하이데거는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은 우리나라는 철학하면은 무슨 점친다 뭐 이래 생각하잖아, 그죠? 서양은 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을 너무 좋아해. 이해가 돼?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도는 오늘 이런 과학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니체가 여러분들이 왜 대단한가 하면요, 아인슈타인 전에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관찰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관점주의는 그런 정도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계보학 제3부에서 관점주의가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이런 강좌도 엄청 재밌을 거야, 그죠? 재밌죠? 아인슈타인이 칸트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도 좋아했어. 프로이트도 알고 있었어. 심지어 프로이트에게는 이런 말까지 했어. 나는 당신에 비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존재다. 이랬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철학을 몰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사실 니체의 텍스트를 읽고 정신분석학을 역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사유를 가진 철학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그게 들레즈라든지 여러분, 들레즈라든지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도 푸커는 조금 달라요. 그거를 계보학적 역사로 풀었기 때문에 다른데, 들레즈가 나오면서부터는 또 달라져. 이거는 들레즈의 제로점과도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들레즈의 어떤 그런 철학이 양자 물리학과 일치할 수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을 통하여, 그죠? 물리학 그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고. 결국 니체의 관점주의적 해석이에요. 데리다의 해체 이론은 양자 물리학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니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은 왜 이런 양자 물리학과 같이 간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하면은 그런 물리학자들과 함께 그 사유가 나왔거든. 근데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심지어 상대성 이론보다도 20년, 15년에서 그 정도 앞서 있다고요, 그 사유가.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찬사를 프로이트에게 제시했다는 거는 저는 아마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가 니체의 사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자라고 했다면 니체에게 보내는 찬사가 합당하다고 봐. 왜? 프로이트는 자기가 연구를 해나가면서 니체가 다 해놨거든. 근데 이제 이게 쇼펜하우어랑도 연결돼. 그 의지 이론 있죠. 그죠? 의지 이론이라는 게 쇼펜하우어랑도 연결돼.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가 니체를 알고 난 이후에 특정 이론이 니체와 같아질까봐, 어느 정도의 자기의 사유를 진행시키고 나서 니체를 읽었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게 들어있죠, 여러분. 그가 아무리 투쟁 이론,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투쟁 이론을 후기에 발견하고 고대 철학의 아낙시만드로스까지 올라가서 또 다른 방식의 그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문화 해석에 적용시키지만요, 니체보다 허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도덕의 계보학은 엄청난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특히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말하는 그 도덕에 대한, 그죠? 도덕의 계보학이 세련화된 그런 이론으로 성립되기 전에 곳곳에서 말한 관습의 도덕이라는 게 있어. 그 개념 역시도 아주 혁명적 사유였어요. 근데 니체의 페르스펙티비스무스 예도가 이미 해놨어요. 해석학, 철학적 해석학, 신학생들을 위한 5개의 혁명적 강좌 2번째에서 이미 관점주의를 해놨고요. 그런데 그 관점주의가 하이데거보다 훨씬 더 운동력이 있고 훨씬 더, 그죠? 파괴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거예요.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관찰자를 배제한 그러한 이론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분리될 수 있어요. 모든 물체는 공간 안에서, 그죠? 공간 안에서 시간을 통하여 운동을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는 관찰자는 없고 물체와 에너지와 시간과 공간이 있어.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관찰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간과 시간은 시공간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유는 이미 베르그송도 독특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사유들이 니체의 해체적 사유 속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없는 거야.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의 혁명 이후에 물리학에서도. 그러니까 시공간만 있는 거야. 에너지는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의 에너지와 시공간과의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자물리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여기에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자가 연구를 통하여 파동 이론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론들을 결합하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진보를 이루었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물리학자들이 혁명을 가하기 위하여 자기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보호와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막스 플랑크도 있어. 하이젠베르크 아시죠? 하이젠베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반론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막스 또 보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파동 이론이 기가 차갖고 슈레딩거가 고양이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쉬워요. 오늘날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로 여겨지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추려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자 안에, 그죠? 조금 잔인한 거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도가 상자가 들어있어. 그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어 놨어. 그런데 그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관찰자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관찰자가 그것을 확인하면서는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어떤 답으로 확정될 수 있는 거죠. 왜죠?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고양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든, 거기에는 또 이상한 독극물 같은 게 또 실험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자가 1시간 이후에 상자를 딱 열었어. 근데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양이에 대한 생사를 관찰에 의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슈레딩거는 파동이론, 양자물리학자들의 파동이론을 확률로 나타냈던 그게 막스 보어인데 보어가 아니라고. 이름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확률로 나타냈다라고, 전자를 관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이론에 대하여 슈레딩거는 반대 이론을 제기하려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말하는 전자가 그런 식으로 확률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동 이동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니네들이 고양이가 관찰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양자가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니네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니네들이 관찰과는 상관없이 고양이는 뭐야? 죽었든 살았든 실제적으로는 고양이 자신의 관점에서는 니네들의 관찰과는 상관없이 생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보면은 실제론이고, 이쪽으로 보면은 니체 하이데거의 해석학과 관련될 수 있어요. 관점주의와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인식론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결국은 양자 이론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이론이 되어버린 거야. 그 이후로.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서 슈레딩거 고양이는 사실은 이런 양자 물리학의 허구성을 비판하려고 세계가 인간의 삶이라든지 이 세계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니네들의 방식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고양이 상자 속에 든 고양이를 관찰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생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이론은 바로 이런 고양이 속에 든 상자 속에 든 고양이와 동일한 이론을 니네들이 펼치는 거다. 코미디 아니냐 이랬는데 이 이론이 이제 관찰자의 중요성으로 나타난 거야. 거기에서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반대편이 있었거든. 양자 물리학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가 인간이 달을 관찰하기 전에 달은 없는가? 엄청난 실제론자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자기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을 시공간과 그죠? 관찰자의 어떤 이동과 움직임 이런 거를 통하여 그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해체한 거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찰자, 두 사람의 관찰자의 위치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물체에 대한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건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달라지지만 물체에 대한 그러한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찰자가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동일하게 이 양자 물리학이 관찰자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슈레딩거는 제시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상당히 웃기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양자 물리학의 해석은 이거의 관찰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실제론자가 아닌 자들은 양자 물리학이 해석학이라는데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 화초를 키우잖아. 그런데 화초는 실제야. 인간과 관계가 없는 식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키울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화초에게 물을 주고 하면은 하는 거랑 화초에게 물을 줄 때마다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나는 그 움직임이, 그죠? 성장의 질이 다르겠어, 똑같겠어?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뭐, 그게 뭐 중요해. 물만 주면 자라는 거지. 물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뭐가 중요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응? 그런데, 인간에게,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의 입자 이론, 양자의 입자 이론과 거기는 전자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밀입자에 대한 그 모든 움직임들, 그런 것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인간은 어떻겠어요? 인간. 니체 이전에 이런 관점주의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인식론을 생각한 자들이 니체만큼 혁명적인 사고를 했던 자들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철학이 과학에게 뒤지는 게 아니고 앞서가 있었다라니까, 여러분. 물리학도 해석하게 해요, 여러분. 물리학도.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이론이지만 다양한, 반대하냐, 찬성하냐, 중립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계를. 절대 과학과 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멍청하니까 우리나라 같이, 과학하면은 뭐 이러고, 철학은 뭐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니까 뭔 개소리 하겠다. 이거 무슨 소리? 칸트만큼 뉴턴의 물리학을 확고하게 만든 철학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칸트를 읽어요. 스티븐 호킹은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이런 고양이 이론이 나오면, 손에 총이 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비웃었지만, 그 역시도 뉴턴의 물리학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했던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진척시키려고 사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빅뱅도 하나의 해석인 거야. 빅뱅으로부터 무신론자들은 신을 부정할 수 있지만 그 빅뱅 이론의 어두운 암흑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 들어가면은 이런 게 이래갖고 하느님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한다고. 물리학자들 역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오늘날 디지털 세계가 불가능했겠죠.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이 상대성 이론의 혁명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이제 철학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니체를 여러분들이 신죽음 정도로 보면 니체를 상당히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니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거죠. 예도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니체를 탁월하게 해석해서 오늘날 1차 자료를 해석해서 내놓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이런 독특한 자기 자신의 창조적 사고를 갖고 관점주의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하이데거를 통하여 변형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혁명으로 나타났지만 존재와 시간의 혁명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존재와 시간을 넘지 않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유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강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철학과 과학을 연결시키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철학이 그런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면서 그 시대의 인간들의 사유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철학자 하면은 이 서양 가면은 막 이렇게 본다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런데 뭐야? 뭐 우리나라 오면 저 새끼 뭐 딴 소리 미친 소리나 하는 인간. 나보고 점쳐달래. 철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야. 내가 그랬지. 잘생기셨네요. 아주 뭐 삶을 잘 사실 것 같다. 뭐 이랬지 뭐. 응? 이름을 알려달. 이름 몇 년 몇 월생인지 좀 왜 안 물어보냐 나보고. 참 이러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의 대상은 나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 어제 봤던 동일한 산이 내가 오늘 아침에 보면 또 다르게 보여. 맞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태를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예술가와 같이 사태를 창조할 때도 있어. 근데 그 이전에는 뭐야? 바깥에 있는 사물의 상이 객관적으로 인과법칙에 의하여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고 봤다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인간의 관찰자가 절대 시공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적 공간과 절대 시간은 없다라는 거야. 시공간만 있는 거야. 왜? 에너지와 인간의 움직임과 그걸 바라보는 물체와 물체의 공간을 차지하는 그 공간과 시간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관찰자에 따라서 속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공간은 그래서 시간은 지속이고 공간은 길이의 수축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증명했던 거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하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들리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와, 이거 뭐 형이상. 아이고, 참. 이해가 되죠. 그게 서양 철학이야, 여러분. 불확정성의 원리 하면은, 철학에서는 데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니체가 웃고 있겠죠, 여러분. 코미디죠. 들레즈 데리다, 푸코는 또 다른 방식. 푸코는 좀 달라요. 이게 사회 철학으로 나가갖고, 들레즈와 데리다의 이러한 해체와 들레즈의 제로점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다양한 시뮬라시온과 차이와 반복과 그 다음에 그의 독특한 정신분석학적인 사물의 해석, 그 다음에 구조의 해석, 창조적 일자로부터 출발하지만은 거기에서부터 변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질학적 지각 변동에 의한 그의 다양한 사물들의 해석은 양자물리학하고 얼마든지 같이 가요. 그런데 그들보다 들레즈의 철학이 훨씬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거기에 앞서 니체의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결정적 사유의 혁명을 가져온 게 니체였어, 여러분. 그걸 모르고 철학 그러면 무슨 사변이 어떻고 지랄을 하는 인간들이 많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예도가 과학하고 연결해서 철학을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철학이 무슨 사변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다니까. 이미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을 이야기했던 게 니체예요, 여러분. 모더니즘 한가운데에서 모더니즘이 정점에 있었던 칸트 해결의 철학에서 거기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혁명, 그죠? 뉴턴의 물리학 속에서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한 게 니체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갖다가 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만 갖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TV에서 기가 차갖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와 락강이 나오기 전에 니체가 있었어. 여기에는 쇼펜하우어의 기여도 조금 있어요. 그래, 다른 이야기예요. 언어가 갖고 있는 환상과 실제와 언어와 인식의 관계에 정신분석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니체만큼 명료하게 표현한 자가 없어요. 인식적 혁명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혁명까지도 이야기한 게 니체예요. 그러니까 다 니체를 따라가는 거야,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 보면은 이 인간이 진리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철학을 제대로 못한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못해서 오해를 하는 거라고. 하이데거도 니체 하이데거 이 라인을 이해하는 자가 드물어요. 그래, 진리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냐. 아이고, 상대성 이론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상대가 아니라고. 오히려 진리의 절대를 이야기했다고요. 단지 관찰자의 관점, 그 사태의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이,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 현상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반은 실제론자였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혁명 빼고도 니체의 혁명은 뭐야? 니체의 혁명은 정신분석학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봐. 푸코와 들레즈와 데리다, 이런 철학자들이 다 니체에 걸리는 거야. 다. 전부 다가. 근데 뭐 니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오늘.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니체 때문에 니체의 발자취를 따라서 포스트 모던을 모더니즘을 재해석했지만은, 니체는 그 시대에, 모던 시대에 포스트 모던을 열었다고요. 이런 철학자에 대한, 그게 니체를 보기 위하여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은 지적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들레즈의 철학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사실은 들레즈의 고전이 니체고 베르그송이고, 여러분, 스피노자한테서도 모더니즘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산의 관계라든지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사물과 관계하는지 안에서는 아주 독특한 창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와 스피노자도 물리학자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담론은 철학자들이 훨씬 뛰어나죠. 니체의 위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혁명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거가 후설과 다르게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체가, 그죠? 언제나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주체의 인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개념, 여러분. 인간의 공간과 시간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건 역시도 이러한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의 혁명은 니체의 혁명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제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인식할 때 그러면 인식 안 할 때는 바깥의 세계가 없느냐 이래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인식을 돌아간다고 실제가 있어. 그런데 객관적 실제가 바깥에 있다고, 내 대가리 바깥에. 내가 인식 안 해도 다 돌아가, 세계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인간의 인식과 관계가 없는 이 바깥의 실제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은 세계에 없거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철학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거라고. 그걸 니체가 왜 바보도 아닌데 그걸 몰랐겠어. 실제론이 제일 쉬운 거야. 그게 나랑 상관없이 이 세계 바깥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고 내가 달을 보지 않을 때도 달은 존재해.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어.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었다면 살았겠죠.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그거를 나의 인식과 관련해서 그를 보지 않는 거는 인식론적으로 무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는 인정해. 그런데 살아있었는데 그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자들은 100명이면 100 다 다르게 본다고. 성경을 다르게 본다니까. 그래서 해석이라는 거야. 객관적인 거를 누가 몰라요? 객관적인 거를. 그런데 우리는 또 무슨 한계를 넘어가야 돼? 언어의 한계가 있어. 언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점주의는 양자물리학이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지만은 상대성 이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에서 그래 실제가 돌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증명합시다. 자, 얘도가 저 나무를 봤어. 자, 저 나무를 보기 전에 인식론적으로 저 나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첩된 상태야. 오케이. 그런데 예도가 저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있다라고 확정해. 이해가 되죠? 그랬어. 그런데 저 나무는 내가 저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저 나무는 실제론자들이 볼 때는 인간과 관계없이 존재해.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야?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갖고 네가 안 볼 때도 저 나무는 있었다. 문제는 뭐야? 여기서 더 나가는 거야. 그럼 네가 본 나무는 뭐냐? 저걸 어여보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세 번째 삼자도 저 나무를 보지 않을 때 저 나무를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한테도 네가 본 나무는 뭐냐라고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세 놈을 다 이야기를 시켜보니까 그 나무를 다 쥐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100명, 10,000명, 20,000명을 다 조사를 내. 그래서 관점주의적으로 다 조사를 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놨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본 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끝이 없다는 거야. 절대적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 유명한 뉴턴의 이론에서 절대적 인과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해석인 거야. 그런데 이 해석으로부터 추리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물론. 해석이야, 다. 그래서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환상이 뭐예요? 지가 본 자료만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셔요. 기가 찰 노릇인 거지. 지 자료가 뭐 그래서 뭐 합리적 근거를 갖다 대는데 그 확률조차도 뭐야? 그 확률조차도 해석된 거라는 거거든. 오늘날 과학과 철학적 해석하거든요. 응? 네가 말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이런 혁명들은 철학에서 충분히 그죠? 함께 사유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 그런데 역으로 또 철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의 책을 또 보긴 보겠죠, 그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의 사유들은, 잠재타로서 현실태 안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혁명적 사유를 갖고 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야.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변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변이야, 사변. 알아요? 인간만큼 형이상학적 존재가 없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모르면 사변이라 그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가 모르면 사변이야.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